나무가 지닌 따스하고 차가운 인고의 시간은 여러 갈래의 결에 거짓없이 새겨지고 장인의 손길이 오랜 세월의 결에 더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시간이 완성된다. 시간에 묻혀 흘러가는 삶처럼 50년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소목장 방댁은 나무는 아주 부드럽고 내가 혼을 풀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 방댁은 소목장. 그의 발자취에 깃든 장인 정신을 만나보자. 나무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미를 살리고 자연 환경과 주택 구조 등을 고려해 독특한 조형 양식을 만들어내는 소목장. 과거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목공예품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잘 반영해온 하나의 역사 기록물과도 같다. 장, 농, 사방탁자, 서안, 연상, 소반 등과 같이 작은 가구를 만드는 목수를 말하는 소목은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왕실과 상류 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후기에는 국가 부도로 인해 사공장이 성행되면서 민간에 널리 보급되어 자급자족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안목과 공예 기술이 늘어나 뛰어난 가구가 많이 양산되었다. 우리나라 소목은 나무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무늬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무가 지닌 세월, 그 세월의 결을 이어받아 작품을 만들듯이 소목장 방댁은 또한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소목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전북 진안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방댁은 소목장은 아버지의 권유로 권세병 스승에게 목수 수업을 받게 되었다. 정말 철이 없을 때 배웠기 때문에 혹독하게 배웠고 그 선생님께서는 참 무서웠어요. 장날만 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놈의 이 기술을 잘 배우고 있나 해서 이제 우리 공방을 이제 부친께서 이제 와보시면은 하필이면 꼭 아버님 앞에서 이제 잘못한 걸 지적을 하시고 혼난 적도 많았죠.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엄하기로 소문난 스승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오차가 생긴 작품은 과감히 톱질해버리고 연장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스승이 무서워 서울로 도망쳤지만 자신을 찾으러 직접 서울까지 올라온 스승 때문에 소목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스승은 달밤에 정자에 앉아 마음을 다스려 작품 활동에 매진하라는 뜻의 월정이라는 호를 그에게 선사했고 전통의 맥을 굳건히 이어온 그에게 99년 소목장이라는 호칭이 내려지게 된다. 나무와 소통하는 이가 진정한 목수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정의하는 소목장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주변 산을 병풍 삼아
소박하게 자리 잡은 소목장의 작업실. 온전히 소목일에만 집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작지만 알찬 작업 공간과 한켠에서 건조되어가는 목재들, 그리고 장인의 땀과 노력이 스며든 작품들이 자리 잡은 이곳. 그에게 작업실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작품을 또 만들어야 할까 이런 걸 구상을 하면서 내가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제작하는 공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소박하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가구가 있다. 조선 초 사랑방은 학문과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자연히 검소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가졌었다. 그 중에서도 사랑방 가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방 탁자는 선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방사우와 서책, 다과나 가벼운 화병 등을 올려놓는 네모 반듯한 탁자를 말하는데, 이는 실내 분위기에 맞게 배치하며 완성품을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사방 탁자의 선반은 주로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가는 기둥에 층마다 널빤지로 판을 짜서 사방이 터지게 구성하였다 하여 사방 탁자라 부른다. 골격이 가느다란 강목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구는 강도에 있어서 짜임새가 단단해야 하므로 골조로는 배나무나 참중나무를, 판재로는 오동나무와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사방 탁자를 포함한 모든 소목 가구의 출발점은 좋은 나무를 구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생 소목일을 하면서 좋은 나무를 만나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소목은 단순히 가구를 짜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나무의 나이와 표면 형태에 따라 나이테의 색상과 간격을 파악하고 중심부가 썩거나 해충에 의해 손상된 나무, 드물지만 탄환이 박힌 고목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 목재를 우선 구입을 할 때는 나무의 이제 생김새, 고든지 또 마구리에서 이제 나이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목재는 자기가 이제 지니고 있는 그 색깔이 있어요. 무늬가 있고. 그래서 외면도 보지만 내부도 이제 들여다보죠. 내부란 바로 이제 나이테를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 나무를 꿰뚫어 수가 있는 거죠. 나무의 벌목은 성장이 멈추는 늦가을, 초겨울이 가장 좋으며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상태라 변색과 갈라짐이 일어날 수 있어 벌목하지 않는다. 벌목 후엔 갑자기 수분이 빠지면서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풀이나 기름 같은 것을 발라준다. 제재소에서 가구 제작에 걸맞은 나무를 구해오면 그 상태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목재들은 2년 정도 숙성시킨 후 실외 및 실내에서 5년 정도 건조를 시켜주는데, 이때 원목을 그대로 말리게 되면 건조 수축에 의한 변형으로 갈라지고 터져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재한 다음 건조시켜주며 목재 사이사이에 산재를 넣고 쌓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 후 인공 건조를 하면 변형과 갈라짐이 적고 색상도 더 좋아진다. 목재는 사용 부위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 기둥은 곧고 야무진 나무의 정목으로, 판은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의 판목이나 묘목을 사용해야 튼튼하고 아름답다.
기둥 및 쇠목 제작에는 550년 된 고령의 느티나무가 쓰여지며 측널에는 무늬가 아름다운 오동나무가 쓰여진다. 사방탁자 제작의 시작은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도안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머릿속에 있는 작품을 종이에 표현해 가구로 구현해 나가는 첫 번째 작업으로 가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신중을 가해야 한다. 도안이 완성되면 목재를 켜기 위해 먹줄로 선을 긋는다. 도안을 바탕으로 치수를 확인한 후 목재에 표시를 하고 먹줄을 치수만큼 당겨낸 다음 손으로 줄을 튕겨서 표시해준다. 먹선 표시가 마무리되면 재단 작업에 들어간다. 먹선을 기준으로 차례로 재단에 들어가는데 이때 쓰이는 톱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진다. 톱니가 크고 성글며 경사가 있어 나뭇결 방향으로 켤 때 쓰는 내림톱, 이빨이 잘고 촘촘하며 톱니가 위아래로 있어 나뭇결 방향과 직각으로 자를 때 쓰는 자름톱. 이외에도 각각의 톱들은 목재의 용도에 따라 나뭇결의 문양을 고려해 써야 한다. 우선 이제 목재를 재단을 할 때는 흠집이 있나 또 고든지 이거를 이제 철저히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사방탁자를 할 때는 고든 선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쇠목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든 나무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하고, 또 문판에는 여자들이 이제 화장하듯이 뭐 화장재라고도 이제 우리 표현을 하는데, 쇠목과 문판 같은 경우는 쇠목은 선이 곧아야지만 문판은 무늬가 이제 화려한 나무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나무를 이제 선별을 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사방탁자 제작에 필요한 기둥, 측날, 층쇠목, 천쇠목, 족대 재단이 완료되면 대패질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패질이란 나무의 표면을 다듬어 굴곡 없이 수평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대패 역시 목재나 용도에 따라 맞춰 써야 하는데, 판재나 각재의 평면을 다듬는 평대패, 나무의 가장자리를 곧게 밀거나 모서리 턱을 깎는 턱대패, 기둥이나 쇠목의 직각 모서리를 부드럽게 굴리는 데 사용하는 모접기 대패, 굽은 부분을 깎아내는 대대패, 기둥이나 쇠목에 판재를 끼울 홈을 팔 때 사용하는 홈대패 등이 있다. 각각의 용도 및 부재에 맞는 대패를 써야 하며 곧고 바른 수평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꼼꼼한 대패질을 해줘야만 부드러운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 기둥머리에 쓰이는 연귀 맞춤과 기둥과 측널이 만나는 부분에 쓰이는 제비초리 맞춤을 만들어준다. 쇠목의 촉과 구멍의 치수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 무게로 칼금을 긋는다. 이때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무게로 칼금을 긋는 이유는 그 두께에 따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함이다. 작업대의 조인 틀에 쇠목을 고정시키고 탄개 내림톱으로 표시한 부분을 켠다. 이후 연귀자를 이용하여 톱질을 한다.
여기에 쓰이는 연기자는 두 부재가 모이는 모서리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다각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하는 자이다. 톱질이 끝나면 끌을 이용하여 제비 초리를 따낸다. 여기서 끌이란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도구이다. 날의 굵기와 용도에 따라 직선의 날로 구멍을 파는 데 사용하는 평끌, 제비촉을 만들 때 사용하는 90도 각도의 직각끌, 구멍을 파거나 곡면, 곡선을 팔 때 사용하는 둥근 끌 등 소목장의 쓰임새와 편의성에 따라 그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른다. 소목의 특징이자 대표적인 기술인 결구 방식은 못을 쓰지 않고 나무의 홈이나 구멍, 턱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잘자 맞춤 가구는 틀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아 오래도록 쓸 수 있다. 짜 맞춤 방식에는 두 목재를 특별한 가공 없이 맞대어 있는 이응, 목재를 45도로 경사지게 교차하는 연귀 맞춤, 한쪽 목재에는 장부를, 다른 목재에는 구멍을 파서 끼워 맞추는 장부 맞춤, 모서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서로 맞물리게 하는 사계 맞춤 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짜임질이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못을 박아야지. 못을 박게 되면은 못은 세월이 오래가면은 부식이 되죠. 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짜임으로 이제 장부촉을 맞췄기 때문에 못을 박았으면은 힘을 가해서 제끼면 제쳐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장부 짜임은 한 번 맞추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비초리 맞춤과 연기 맞춤이 완성되면 4개의 기둥 모서리에 쇠실이 장식을 해준다. 턱대패로 모서리를 따라 밀어주어 밋밋한 기둥에 정교함의 미를 더해준다. 사방탁자의 층널은 낙동 작업을 해준다. 오동나무를 지진 후 솔로 문질러 나무 무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결이 크고 뚜렷한 오동나무를 낙동해주면 무늬가 선명하게 살아나고 나무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을 피워 인두가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을 지피고 인두가 충분히 달궈지면 오동나무에 인두를 대고 고르게 지져준다. 이후 볏짚이나 수세미로 문질러 주는데 먼저 거친 솔로 문질러 준 후 고운 솔로 문질러 결이 살아나게 하고 결이 선명해지면 부드러운 헝겊으로 곱게 문질러 마무리해준다. 이 작업을 통해 오동나무의 약한 부분은 들어가고 단단한 부분은 도드라지게 해 고유의 나무결을 나타낸다. 낙동 작업이 완료되면 준비된 부재들로 짜맞춤 작업을 진행한다. 짜맞춤 기법은 못을 사용했을 때보다 재지력이 강한 기법으로 각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맨 위쪽에서부터 부위마다 풀을 칠해 기둥 2개의 쇠목을 결구한다.
이때 각 부재들을 망치로 두드려 끼워 맞출 경우에는 각도를 잘 대고 힘을 조절해야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 기둥 2개의 쇠목 결구가 끝나면 쇠목의 홈 사이로 낙동한 층로를 끼워주고 반대쪽에 기둥을 끼워준다. 서방탁자의 맨 아랫부분에는 족대를 끼워주는데 치수에 맞게 족대를 만들고 칼로 가장자리를 버선코 모양으로 다듬어 준 다음 아교를 칠해 족대를 띄워준다. 사방탁자의 맨 윗부분에 튀어나온 기둥을 톱으로 잘라낸 다음 대패로 마무리해준 뒤 조임쇠로 조여 튼튼하게 고정시켜준다. 형태가 완성되면 표면을 사포로 곱게 다듬어 나뭇결을 정리하고 나뭇결 사이의 빈틈을 메워 자연스러운 색을 입히기 위해 토분을 만들어 전체에 고르게 바르기도 한다. 이후 다시 한번 사포로 갈아내어 표면을 고르게 한 후 소목 제작의 마지막 공정으로 오칠을 해 나뭇결에 은은한 색을 입혀준다. 검소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이끌어내 자연의 미마저 담은 듯 사방탁자는 아름다운 비례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뭇결을 보면 자신이 지나온 삶을 보는 것만 같다고 그는 말한다. 50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전통의 맥이 단절되지 않길 바라는 그의 바람은 지금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전할 것이다. 조상들의 그 어리 담긴 전통 맥을 잇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제자들을 많이 양성시키고 또 남은 여생을 가지고 내 작품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